이번 시간은 집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 마음속에 내사시킨 것이 있죠. 즉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또 틀이라고도 각 개인의 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각자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촉발시키고 또 각 사람마다 세상과 또는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을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 집단 안에서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집단의 경험은 치료자에게는 어떤 풍부한 진단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치료에서나 가족 치료에서나 가장 치료의 핵심은 관계와 그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는데요. 공감의 과정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재분화가 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먼저 모방을 통해서 일어나고 다음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단 과정 속에서 집단원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삶과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삶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과 비유는 개인이 속한 집단과 관계를 맺는 일은 유아가 어머니의 가슴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 일의 무게는 사람들이 퇴행할 때 드러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타인과 사회 속에서 관계하는 방식이 어렸을 때 엄마와 아이가 그 관계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으로 집단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치료적 요인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고 또 임상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이론을 정리하고 통합한 사람이 바로 얄롬이죠. 이 얄롬은 11가지 치료 요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치료적 요인이라고 부르게 될 이 치료적 변화는 인간의 경험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얄롬이 말하는 이 11가지 치료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희망을 심어주기, 즉 집단원들에게 변화될 수가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건데요. 집단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또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편성이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통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집단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 같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타주의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이 서로 집단원들끼리 이제 역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또는 가족 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교정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사회화 기술이 발달이 되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떤 그 기술들 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대인관계가 좋아지는지 이러한 기술들을 또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링, 모방 행동이죠. 다른 집단원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겠고 자신의 것으로 또 만들 수가 있는 집단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모방을 하게 되죠. 대인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집단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배워나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원들끼리 서로의 어떤 상처들을 자신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어떤 감정과 정서를 방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존적인 요인들이 되겠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도와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스스로 알게 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원들끼리 이제 응집력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깊은 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집단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11가지 치료 요인 중에서 집단원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아마 이번 보편성일 것 같아요. 집단을 시작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고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치료 요인을 이제 추가시켜 놓은 게 있는데요. 수용이죠. 집단원들이 개개인들이 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스스로 자신의 어떤 약점이고 말하기 꺼려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함으로써 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또 더 명확하게 탐색할 수가 있고 또 심리적인 어떤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의 원인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치유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료 요인은 이제 책임감이 있겠는데요. 집단원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외적 요인의 희생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수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치료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모험심이 또 치료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어떤 콤플렉스를 공개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신이 공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자신을 좀 지지해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모험은 집단원들이 또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이런 모험심은 그에 따라서 모험심이 나타나는 그 집단원들의 어떤 신뢰에서 모험심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은 상호 의존적이고요. 또 각자 따로 발생하거나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얄롬의 11가지 치료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집단 상담, 집단 치료의 어떤 과정을 코레이가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4단계가 이제 시작 단계, 전환 단계, 그리고 작업 단계, 종결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시작 단계는 먼저 이제 집단원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또 그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 집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걸 치료할 건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상담자의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행동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구조화의 정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조화란 말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 거고 쉬는 시간 또 어떤 규칙이나 주의할 점 또는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시작 단계가 끝나면 이제 전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갈등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집단원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갈등과 어떤 불안과 방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집단원들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로 반응을 한다거나 또는 지도자나 또 서로 집단원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거나 또 갈등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이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솔직한 감정 표현이나 또는 어떤 세련되지 않는 어떤 감정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놀라거나 위축돼서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은 갈등과 불안에 대한 집단원의 저항과 방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지와 도전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응집성이 발달이 됩니다. 집단 참여자가 의미 있는 문제를 이제 서로 깊이 있게 탐색을 하고 또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응집력이 생기고 또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집단원들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집단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또 그런 모습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종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집단에서 경험한 것의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명료화하고 또 미해결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들을 통합하고 경과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때는 이제 서로
구성원들의 어떤 피드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집단에서 학습했던 어떤 새로운 행동들, 도전을 통해서 했던 행동들을 이제 이 집단이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다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얄롬은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가 집단의 중심에서 물러나서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과업, 즉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리더 중심 접근이라기보다는 집단 중심 접근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얄롬은 심각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치료를 할 경우에는 건강한 대상자들을 집단 치료할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리더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조명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묻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 통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집단의 경우에는요, 집단 유지 기간이 단일 회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목표는 환자들로 하여금 집단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참여해서 자신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 목표가 되겠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집단원들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를 하고 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얄롬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여기 자신의 감정과 대인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원들에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이유는요, 집단원들에게 가장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의 자각을 증가시키고 집단에 관여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의 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집단 치료를 할 때 먼저 신체적으로 지금 현재 신체의 감각을 자각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의 어느 부분이 긴장돼 있고 이완돼 있고 아프고 이런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원 간의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인식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과거나 또는 미래에 머물면서 집단 상호작용에 저항을 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저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저항으로 볼 수가 있겠냐면요. 현재보다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집단원, 이런 경우는 저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래를 강조하는 경우, 또 집단 밖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항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저항을 새롭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를 개입하는 필요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개입하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요,
집단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 내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집단 내에서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집단 미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미술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종류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작업실 기반 집단과 주제나 과제 중심 집단과 과정 지향적인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작업실 기반 집단은요, 사람들이 미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존재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주된 초점은 미술 작업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작업하는 사람과 미술 치료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과 지역 공동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은 주로 외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미술 집단 치료실인데 이 환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미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나 과제 중심 집단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정 대상군과 진행한 작업에서 이런 집단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상군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제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아동들의 집단이라면 그것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어떤 주제가 정해지기도 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과정 지향적인 집단인데 상호작용 집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집단이고요. 이 접근에 대한 초점은 집단 구성원들이 리더와 구성원들의 상호 간의 이 언어나 미술 작업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술 과정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언어적으로만 진행하는 집단에서는 볼 수 없는 또는 직면할 수 없는 어떤 도전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적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집단 과정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 어떤 집단에서 보이고 있는 긴장이나 갈등들이 이미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술 치료사는 이런 긴장과 갈등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접근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상황의 중심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호작용적 집단 치료사에게 어떤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치료사는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사와 집단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작품의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슈, 역동을 중심으로 집단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억제될 수 있다는 거, 또는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의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 이야기하지 않은 집단원들이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사는요. 또한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은, 위니캇은 다른 이의 존재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혼자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고, 그것은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초년 유년기에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즉 그 주 양육자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 내에서 이제 미술 작업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또 집중해서 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작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참석자들이 집단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어떤 느끼는 감정이 더 확대돼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은 어떤 미술 재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서로 집단원들이 또 그런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알레는 집단에 처음 오는 환자들이나 참여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관찰자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알레는 관찰자 역할이 집단 참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에 참석은 안 하지만 언어적으로나 미술로나 이 참여를 하지 않았던, 즉 관찰자만 했던 환자가 나중에 그 관찰을 쭉 한 뒤에 자신의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른 환자들의 작품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던 것들을 또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면서 통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우울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서로 집단원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찰자를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그 바로 자신에게 어떤 하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이야기와 머무르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마음속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집단은 일관된 어떤 새로운 구조를 내사화할 수 있도록 애착이 발달하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으로 미술치료사는 집단을 계획하고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 집단 내 자신의 행동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미술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치료 집단은 분리된 개인의 삶이라는 어려움으로부터 나와서 모인 집단이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모인 이 구성원들은 생활 어떤 체계 내에서 어려움을 경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게슈탈트에서 말했던 전체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록 이제 구성원들이 각자 그 어떤 개인적인 동기와 경험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내지만, 이 작업에서의, 이 미술치료 작업에서의 열쇠는 그 방 안에서의 그 집단 내에서의 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미술치료나 집단 미술치료에서나 이러한 미술 과정이 이러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술 작업이 있다는 것은 참여자 구성원들에게 익숙치 않은 방식으로 함께 있는 것을 견디면서 그 관계를 드러내도록 해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서
서로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관계를 추진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어떤 역동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각적인 언어를 개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 언어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미술 치료의 이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단에서 미술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브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집단 미술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저항이 또 불안감이 좀 적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의사소통과 표현의 또 다른 통로가 되고 또 공간적인 특징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성원들끼리 어떤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집단의 미술을 적용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 미술 치료를 실시할 때 적합한 집단의 크기는요. 리브만은 6명에서 12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얄롬은 7명에서 8명이라고 말을 했듯이 이걸 이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이유, 즉 10명 이내로 하는 이유는 각 구성원 간의 어떤 시각적인, 언어적인 접촉을 좀 용이하게,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눈빛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시각적으로 또는 너무 멀 경우에는 이런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접촉하기가 좀 거리상으로 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 이야기 시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제 상호작용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집단원들끼리 너무 많은 집단원이 있으면 이제 집단이 집단원들이 이렇게 몇 개로 이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집단 미술 치료의 실시에서 이제 구조화와 비구조화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집단의 구조화는 구조화란 집단의 어떤 성격이나 목적이나 어떤 규칙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행동 규준, 즉 치료사가 해야 될 행동, 집단원이 지켜야 될 행동, 해야 될 행동, 지도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요. 이렇게 집단 구조화의 구조화를 하는 목적은 참여자를 하여금 성공적인 집단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화의 장점을 살펴보겠는데요. 구조화를 하게 되면 치료를 시작할 때 시작이 용이하겠고요. 또 특별한 어떤 초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주게 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술 치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용이하겠고요. 그리고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는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반드시 구조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적응 청소년들 이런 집단일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화를 해줘야 이렇게 어떤 집단 치료의 효과가 높아지겠고요. 단시간에 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응집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어떤 초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더 응집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융통성 있는 요구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집단을 구성을 할 때 미리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일부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서 이제 집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 내에는 이제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수용이 훨씬 더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집단원들끼리는 더 어떤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서로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유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나 토론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구조화의 단점은요, 시간 내에 작업이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치료사가 이제 작업을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 미술 치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어떤 집단원들끼리 사적인 내용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지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집단 미술 치료를 할 경우에 주의할 점은 집단의 설정이나 집단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고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집단의 한계와 기본 규칙, 또 개방 집단인지 폐쇄 집단인지. 개방 집단이란 말은 집단원이 언제든지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하고요. 폐쇄 집단은 일단 처음에 시작한 집단 구성원이 끝까지 가는 걸 이제 폐쇄 집단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이나 회계 형태, 그리고 치료의 도입, 즉 시작 부분, 워밍업, 그리고 주제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활동을 하는 거, 회기의 마무리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자는 집단을 운영하는 집단 운영을 하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지도자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자질을 갖춰야 되겠고, 또 공동의 지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집단 미술 치료를 할 경우에 공간은요, 충분하고 그 집단원이 들어갈 정도로 좀 충분하고 약간 넉넉하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다양한 매체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적절한 조명과 또 소음이 없고 또 조용한 공간,
또 미술 매체는 물을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을 접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또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조금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2시간, 2시간 반, 뭐 3시간까지도 하는데요. 리브만은 도입과 워밍업에 즉 집단의 몰입이나 적극적인 어떤 개입에 도움을 주는 어떤 워밍업을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잡았고요. 집단 활동을 20분에서 45분 정도, 그리고 토론과 집단을 마무리하는데 30분에서 45분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체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매체를 준비할 때 치료자의 선입견이 또 어떤 치료에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선입견이란 말은 이러한 내담자들은 뭐 이러한 것을 좋아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내담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지도자는 이제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전략도 신중하게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요. 집단의 특성이라면 이제 동질 집단인지 이질 집단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집단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질 집단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질 집단,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또 성인인지 노인 대상인지, 또 장애나 입원 환자,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 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에 따라서 목표나 전략을 신중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집단의 이제 한계와 기본 규칙에 대해서 또 집단 구성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회 규칙은 이제 서로 구성원들끼리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하고 시간을 엄수해달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세부 사항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 또 쉬는 시간, 간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밀 유지죠. 집단에서 얘기한 것을 이제 집단 밖에서 얘기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칙을 정해야 되고, 그래야 안정감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작업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강제나 필수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시간의 한계와 또 흡연을 할 건지, 또는 지도자가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책임에 대해서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작업 과정은 지시적이든 비지시적이든 내면을 표현하는 시간이고, 비언어적인 대화의 이 과정으로서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지도자는 이야기 중에서 현재 야기되는 문제와 그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항상 촉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술 작업을 할 때 작업하는 방법은 이제 뭐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자 혼자 하는 그런 작업 방법이 있겠고, 또 소그룹으로 몇 명씩 같이 하는 작업이 있겠고요. 또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그런 작업 활동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후에 서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시간의 제한성이나 또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리고 집단원 전체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이나 또는 몇 명을 제한해서
토론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해석은 진정한 이 해석은 치료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해석이 굳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도자가 이런 해석을 하려면 충분히 어떤 임상 경험이나 상담이나 슈퍼비전 받은 후에 실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단 치료, 집단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